반짝이는 밤 우린 함께 이야기해 문학 속 이야기들 모두 함께 나눠봐 구자용 시인의 글 손이 작가의 목소리 여기 라디오 속에서 맘껏 느껴봐요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 문학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깊어가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의 문학평론가 김우정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김우중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저보다 당연히. 네. 예, 제가 이제 왕년에 많이 뵙고 모시고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예.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김우중 교수님께서 과거에 1970년대 제가 태어나서 이제 막 아기였을 때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연예인 수준이셨어요. 아이고. 네, 막 TV 예.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뭐 몇 년씩 그 시민 변호사 그것도 하셨고 각종 그 여성 잡지 같은데 또 그 문학 관련된 칼럼도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고. 칼럼도 많이 쓰시고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하셨던 거를 이제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좀 저항적이시죠. 예, 저항적이시고 그 아마 그 경희대학하고 덕성여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네네.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 네. 보니까 김우중 교수님께서 1925년생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95세. 95세이신 걸로 95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야. 25년이니까 지금 24년. 네.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김우중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로 활동을 하셨었고 또 한국 현대 문학 비평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 있죠. 근데 저는 특별히 김우중 교수님하고 인연이 된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분 추천 받으셨나요? 제가 등단을 할 때 김우중 교수님께서 제 글을 심사해 주시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저는 김우중 교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어요. 마치 알에서 깨어난 새가 처음 보았을 때 엄마로 알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제가 김우중 교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김우중 교수님께서 개간 창작 산맥이라는 그 문예지를 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현재 저희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가 그 개간 창작 산맥의 산하 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의 제일 윗분으로 고문 또는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제일 윗분으로 김우종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특별히 네. 모셨군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김우종 교수님께서 문학 활동을 하실 때 혹시 교수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주요 업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우리 구자룡 교수님께서 아시는? 저도 젊었을 때 네. 이분을 뵙고 네.
굉장히 흠모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은 네.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을 분석하고 네. 부평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비평하시는데. 네, 네. 많은 문학 평론의 저서와 논문을 이제 쓰셨고 네. 한국 문학 비평의 큰 틀을 만들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김우중 교수님의 그 가장 그 중요한 책 저서 중에 하나가 그 서정주의 음모와 윤동주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서정주 시인과 윤동주 시인을 비교 분석하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김우중 교수님은 천재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명석하게 분석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거 쓰셔가지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화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서정주를 비평하고 비판한다. 아니 그때 그쵸. 당시로서는 그렇게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서정주 시인이 뭐 친일파로 확 낙인이 찍혀버렸지만은 네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교과서에 등당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맞아.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는 저희 모든 학생들이 다 늘 외우고 그랬던 시였죠. 근데 김우중 교수님께서 그거 혹시 교수님 아세요? 김우중 교수님께서 그 국화 옆에서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맞아요. 네. 예. 대단한 일을 하셨죠. 지금은 물론 이제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도 하지만 살아 계실 때도 전혀 굽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한 10년 좀 넘었나 모르겠어요. 그 네,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에서 네, 그 모교문학나들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가지고 네. 이제 강의를 100회 했습니다. 아, 네. 했는데 그때 김우정 교수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문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네,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네. 알다시피.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셨을 때는 강당이 넘쳐가지고 굉장한 그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네,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그런데 뵌지가 너무 오래돼가 네. 됐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활동하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었는데 그것도 잘 극복하시고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네네. 순서인데 네.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예. 제가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이 또 첫 프로그램 첫 방송이기도 해서 그렇죠. 김우조 교수님께 특별히 여러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우중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들어봅시다. 네. 예, 문학은 이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의 전문적인 그 어떤 직업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를 좀 기본적인 문제를 좀 말하겠습니다. 문학은 우리 대학에서 보면은 필수 교양 과목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전공 과목으로 문학을 하기도 합니다. 문학을 전공 과목으로 강의하는 것은 국문과 학생들 또는 기타 무슨 영문과나 불문과나 이런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문학은 하나의 교양적인 과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대학에서도 국문과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서 교양 과목으로도 하고,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가 문학을 자신의 인격을 함양해 나가는 교양 수단으로서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좀 더 문학을 열심히 하려면은 이것을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 하는 학생들처럼 좀 더 진지하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작품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나가서 이런 문학을 전공으로 한다면은 더 나가서 문학을 하나의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문학을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누군가가 내게 준 꼭 해야만 될 그런 사명으로 인식하고 어느 정도 문학을 하는 셈이죠. 왜 사명이라는 말을 나오게 되느냐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꼭 무슨 종교적인 의미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누구나 다 자기만의 특수한 재능을 갖고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재능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것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능을 더 많이 키운 사람도 있지만, 원래 누군가에 의해서 꼭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누군가에 의해서 특수 분야에 대한 재능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 분야들은 대개 어떤 특수한 재능을 타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생활의 수단으로 삼지만, 동시에 그 재능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면은 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갖고, 그러니까 한 마리의 벌레나 또는 새나 또는 네발 짐승이나 다 같이 자기 재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동시에 다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역할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처럼 재능을 갖고 문학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면서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명이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홍수가 나서 그 강물에 떠 밀려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구할 것이냐? 바로 곁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 더구나 수영이라도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강물에 떠내려가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한다.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가뭄이 왔다든가 홍수가 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남달리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즉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온갖 사회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문제에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먼저
우리 이 세상에서 다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문학이 그 분야에서 남달리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사명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여유 시간을 통해서 문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수필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인생, 그래 제1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2의 인생이란 말 대신 그것도 제1, 첫 번째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필을 쓰는데 수필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많은 경험과 동시에 또 남에게서 얻어들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나가다가 문학을 한다고 할 경우에 처음에 했던 그 작업들이 그 지식을 모으고 경험을 쌓는 것이 직접 집필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접 작품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의 과정이 모두 다 실제로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합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문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김우중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째 연세가 그 대단하시네. 목소리가 전혀 연세 90이 넘으신 분 같이 들리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네. 조금 그 좀 생각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네. 이제 우리는 보통 문학을 직업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근래는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고 네. 작가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과연 작가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 의문이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그렇죠.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네. 네, 그렇죠. 저도 좋습니다. 주변에 맞아요. 저도 주변에 주로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에세이를 내셔가지고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봐서 그 문학 단체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김우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데 지금 김우중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1의 인생의 연장으로 보라는 얘기시죠. 좋거든요. 네. 제 인생이 좋은데 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문학은 너무 네. 노화됐어요. 좀 그런 젊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없지 되는데 않지 않아요. 은퇴하고 작가가 되고 뭐 수필가가 되고 그러니까 네. 너무 침체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독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김우중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지금 문학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미리 녹음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네. 뭐 좋은 음악 있으면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네네. 그럴까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첫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시그널 음악을 좀 몇 개 준비했었어요. 네.
거창하게 시그널 음악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틀어드렸던 음악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음악이고 그게 원래는 총 4분짜리 길인데요. 한 2분만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시그널 음악 만드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수님?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한 밤에 라디오를 켜면 별다방 이야기 시작돼요. 구자룡 시인의 따뜻한 시 손이 작가의 이야기들 별다방에서 문학을 나눠요. 모든 이야기 별빛 가득해요. 차 한 잔 들고 귀 기울이면 결 같은 이야기 들려와요. 차 한 잔 들고 귀 기울이면 별 같은 이야기 들려와요.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해요. 별빛 아래서 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해요. 별빛 아래서 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봤습니다. 그 50년쯤 됐나? 네. 별이 빛나는 밤에를 관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관여를 하셨다고요, 교수님?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관여하셨다는 거는 어떤 의미실까요? 그 누구 뭐야 저기 그 누구야 저기 조용남 네네. 조용남 가수가 그걸 진행할 때 네. 제가 가서 한 2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네. 네. 약간 그
별밤 분위기 나는 음악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조금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다시 추억을 되짚어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분위기가 좀 났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우중 교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네. 네, 계속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예. 네. 다른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 누구나 다 작품에는 자기의 주제를 담습니다. 주로 많이 사랑의 얘기를 많이 담게 되죠. 그것도 중요하고 많은 이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과제는 사랑과 평화가 아닌가. 특히 한국처럼 아주 가혹한 역사적 현실에서 살아오는 우리들로서는 이 사랑과 평화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명예를 얻었더라도 재물을 쌓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도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별을 해야 되고 죽음을 맞게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랑, 서로 사랑을 해 함으로써 평화를 누린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치른 지 한 70년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저 휴전선은 그대로 있고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무력 경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죠.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이건 우리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노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또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과 평화는 새삼스럽게 우리 한반도의 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노벨 문학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애를 써준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문학만이 아니라 평화상도 그렇고 무슨 의학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요. 사랑과 평화가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과제지요. 우리 문학은 아마 이것을 제일 큰 과제로 삼아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잔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과제를 생각하면서 가끔 조금씩이라도 좋은 작품들을 쓰는 것이 문인들의 과제다. 네. 김우중 교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구자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의 생각을. 저는 전쟁 시대 네. 물론 유년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네네. 그때 나이가 한 3살, 4살 뭐 이랬는데 그래도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슬픔이 층층별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우정 교수님이 사랑과 이별 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이라는 것이 이게 전쟁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사랑도 있고 뭐 이별도 헤어지거나 있죠. 군대를 네. 가거나 뭐 어쩌거나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과거의 문학을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문학의 이 부분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뼈 아픈 문학이 나오겠느냐? 글쎄, 꼭 문학이 뼈 아픈 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러한 그 명작이 나오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어떻게 보면 전쟁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문학 공부를 한참 하러 한양대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들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소한 글을 쓰려면 진창에 굴러봐야 된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진창에 굴러보지 않은 사람은 글을 쓴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되게 공감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진탕이 있냐 이거지. 그렇죠. 요즘 특히 MZ세대는 진창을 잘 모르죠. 교수님 혹시 요즘 MZ세대들이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몰라 나. 제가 어느 그 SNS에서 봤는데 MZ세대가 장례식장에 가서 저기 이제 그 영정 사진이 젊은 그 여학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여학생의 영정 사진 앞에서 MZ세대들이 한 20명 가량이 되는 그 친구들이 모여서 다 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교수님? 영정 사진 앞에서 우리가 다 엄숙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우리가 볼 때 젊은 애들이 이 다음에 늙으면 추억이 있겠느냐 하는데 추억은 어디든지 다 있기 네. 마련이겠죠. 네. 예. 그런 세대들은 사실 전쟁을 모르죠. 그럼 우리 MZ 세대들한테는 무엇이 가장 고통이고 진창일까요? 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한 것 문제입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김우중 교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네. 예.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을 하는 사람은 문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학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하고 악을 물리치고 더러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맑게 만들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더 크게 확대해 나가면 인류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삼은 문학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을 존중해서 남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어느 나라나 문인들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존경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문학 활동을 하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창작 활동 기금을 마련해서 원고료를 지불해주고 또는 책을 출판하는 데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출판비를 대주고 하는 역할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학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처럼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인격체로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훌륭한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인격 속에는 양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훌륭한 깊은 심오한 지식, 다양한 지식, 넓은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많이 알아야지. 그리고 많이 겪어야지.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만큼 그런 자기 자신을 아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말을 우리가 자기애,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애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신화 전설의 인물이 있죠. 누군지 알겠습니까? 나르키소스 또는 나르시스라고 얘기하는 전설의 인물이요. 나르키소스는 자기 얼굴이 참 너무도 아름다워서 자기한테 반했죠.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그 숲속에 샘을 찾아가서 샘물을 떠먹으려고 하다가 그 샘물 속에 비춰져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반해버렸어요. 신화 속에는 그게 하나의 벌로 주어진 겁니다. 벌. 자기 자신을 벌하는 것이 그 인물한테는 이제 그게 벌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도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기 얼굴을 자기를 기어 안으려고 끌어안으려고 손을 물속에다 빠뜨리면은 담그면은 그 물이 흔들리면서 그 그림자가 지워지겠죠.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려도 또는 서러워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더라도 물속에 그 그림자를 흔들리면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얼굴이 사라져요. 그래 안타깝게 짝이 없고, 그래서 끌어안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차로 몸은 마르고 뼈만 남아있다가 그것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소나 꽃이 피게 되죠. 그 수소나가 나르키소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 이 나르키소스처럼 문의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문인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반할 만큼 훌륭한 인물로 남들이 보더라도 모두 반해서 쫓아다닐 만큼 존중하고 받들어 모실 만큼 자기를 키워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문인의 기본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르키소스의 신화 얘기는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자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윤동주를 찬미하면서 그의 사상과 그 인격을 떠받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를 찬미하면서 문학 정신을 여기에 접목시키자, 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이 나라에서도 윤동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만이란 말은 좀 죄송합니다. 그건 빼놓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윤동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지 이제 꼭 이제 한 30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윤동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확대가 돼서 일본 각지로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윤동주의 시를 읽고 토의를 하고 그 사상을 받들어 나가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어요. 윤동주는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문학을 통해서 한 것은 작품 속에 나타나요. 첫째로 십자가가 있죠. 1941년의 십자가. 거기서는 저물어가는 하늘 밑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그 왜 죽겠다는 겁니까? 일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몸을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더구나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속이라고 말을 하나 봅니다만, 대신 자기 몸을 제단에 바치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이 구원이 되겠느냐, 누구 목숨 하나 살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윤동주가 해방 직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체포돼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해방 뒤에 그 사람의 문학은 더욱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한 목숨 바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죠. 일본에서 윤동주를 사랑한 모임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그것을 비판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마음속으로 우리 한국에게 사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서 그 회를 이끌어 나가고 창설을 한 니시오카 겐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다 함께 가서 모였습니다마는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윤동주를 죽였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그리고 나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서로 과거의 그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을 합시다, 우정을 회복합시다 하고 나한테 청했었어요. 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문학이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은 큰 저항,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항거한 문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학을 우리도 이제 함께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에는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비가 세워졌어요. 마침내 그 일본의 그 도시아 대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평화를 위한 활동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학은, 즉 대다수는 우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이들 죽어갈 때 그때 쓴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시집을 처음 나온 것, 사랑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첫 번째 나온 그 시집, 그 시집에는 19편의 시가 있는데 19편의 시 중에서 14편이 모두 다 1941년작입니다. 1941년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 해입니다. 윤동주가 자기 스스로 대표작으로 뽑은 작품들 19편 전부 다, 그 중에서 특히 14편이 다 같이 1941년 그 전쟁이 터지던 그 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시를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가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 문학사에서 윤동주의 길을 가자.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은 가는 길을 이런 선택하지 말자. 이 나라에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친일문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가령 참고서나 핸드폰과 뒤져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윤동주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그 악독한 친일문학을 한 서정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일문학을 한 사람 모두를 다 내가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도 있는데 악마적 친일문학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꼭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받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문학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 몸짓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것, 그리고 참된 것, 이 모든 걸 다 해서 진선비 세 가지의 결정체, 그것이 큰 아름다움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사랑함으로써 그 문학을 통해서 이 사회에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우중 교수님의 긴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네.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물론 윤동주 시인도 훌륭하지만은 네, 그 훌륭한 시인보다 비교해서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였겠죠. 친일한 사람은 많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다. 그런데 서정주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그때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때 시대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서정주 씨가 교과서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의 시를 김우중 교수님께서 다 그러니까 김우중 삭제를 교수님의 시키셨죠. 그 역할이 네, 컸을 거고 그런데 하도 교과서에 오래 나오고 하도 추정세력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금방 사라지기 어려운 사람이 서정주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최근에 도서관에서 그 강좌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와 윤동주 시인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김우중 교수님을 존경하는 김우중 교수님의 그 평생의 뜻을 받들어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강좌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날 왔던 그 참여하셨던 분들, 시민분들 중에 좀 젊은 그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서정주 시인을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당연히 다른 분들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국화협회서라고 못 들어보셨냐 했더니 서정주 시인도 모르고
국화 옆에서도 모르고. 음. 네. 그래서 그 다른 40, 50대, 60대 분들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잠깐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김우중 교수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셨다 보니 그나마 이제 지금 세대 MZ 세대일 수 있죠. MZ 세대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하자면 듣보잡인 거죠. 네, 들어보지도 못한 시인이고 시가 되겠죠. 이건 네. 다른 얘기인데 네. 서정주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네.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김서월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수능이 안 나오는데요. 네, 할 말 맞아요. 없죠. 네. 그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김우정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서정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야 네, 돼요. 이제 박수 쳐야 돼. 정말 박수 쳐야죠. 네. 아주. 일제 시대, 아.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실 문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에 편승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우중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마주의 굉장히 센 얘기인데 악마주의를 찬양하는 그 악마주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 거북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악마주의냐 하면은 서정주 시인이 그 보들레르 그다음에 니체 이런 악마주의를 찬양하는 시인들 그 시인들을 찬미하는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악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러면 김우중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첫 방송을 준비해봤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김우정 교수님이 아직 살아 있다. 네. 아직 살아계시죠? 아직 네. 살아 있다. 네. 그 말 그 이상 더 이상 뭐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역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치면서 사실 교수님 제가 곡을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네.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작사 작곡 제가 했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보죠. 볼게요.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자령 손이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알았어 내 속의 눈물도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던 나를 너는 하얗게 다시 피우기 위해 내 속에 쓰는 꽃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니 내 심장이 다시 눈을 뜨잖아. 듣고 있니 내 땀물이 사뿐히 일어서는 소리. 작았던 나의 장공이 찬란히 문을 여는 소리. 나의 겨울이 너와 온종일 눈부시게 미소 짓는 소리. 숨었던 내일의 향기가 고요히 울리는 소리.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는 소리. 너와 함께하는 날들이 만들어나는 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길 기도해. 이제 알았어 내 속의 눈물도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던 나를 너는 하얗게 다시 피우기 위해 내 속에
속에 쓰는 꽃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니? 내 심장이 다시 눈을 뜨잖아. 듣고 있니? 내 땀물이 사뿐히 일어서는 소리. 작았던 나의 장공이 찬란히 문을 여는 소리. 나의 겨울이 너와 온종일 눈부시게 미소 짓는 소리. 숨었던 내일의 향기가 고요히 울리는 소리.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는 소리. 너와 함께하는 날들이 만들어 나는 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머니 이어지길 기도해. 이제 알았어 내 속에 눈물도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던 나를 너는 하얗게 다시 피우기 위해 내 속에 쓰는 꽃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니? 내 심장이 다시 눈을 뜨잖아. 듣고 있니? 내 땀물이 사뿐히 일어서는 소리. 작았던 나의 장공이 찬란히 문을 여는 소리. 나의 겨울이 너와 온종일 눈부시게 미소 짓는 소리. 숨었던 내일의 향기가 고요히 울리는 소리.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는 소리. 너와 함께하는 날들이 만들어 나는 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머니 이어지길 기도해. 이제 알았어 내 속에 눈물도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던 나를 너는 하얗게 다시 피우기 위해 내 속에 쓰는 꽃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니? 내 심장이 다시 눈을 뜨잖아. 듣고 있니? 내 땀물이 사뿐히 일어서는 소리. 작았던 나의 장공이 찬란히 문을 여는 소리. 나의 겨울이 너와 온종일 눈부시게 미소 짓는 소리. 숨었던 내일의 향기가 고요히 울리는 소리.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는